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UBS 취재 파일입니다. 저희 SUB의 취재 파일은 앞으로 1부와 2부로 각각 나뉘어져 오늘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직접 취재해 집중적으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방송에서는 소년법 개정의 현주소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내용 준비했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부에서는 KBS와 MBC 언론노조 파업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먼저 SUBS 취재 파일 기자 두 분을 함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SUBS 취재 파일 기자 홍혜민 씨와 김태영 씨를 함께 모시고 KBS와 MBC 언론노조 파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언론노조 파업을 요약해서 말하면 언론과 정치의 적폐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언론노조 파업은 MBC 측에서 먼저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지난달 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이는 KBS 구노조인 KBS 노동조합보다 약 3일 정도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MBC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파업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네, 사실 이 파업의 배경을 제대로 살펴보려면 2008년 이명박 정부 재임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MBC는 2008년 4월 29일 PD수첩에서 미국산 소고기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 방송은 촛불 집회가 열리는 데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MBC는 정부의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2010년 2월 결국 MBC 이사회에서 친정부 성향의 인사인 김재철 씨를 본사 사장으로 임명하기에 이릅니다. 네, 친정부 성향이 강한 김재철 씨가 MBC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시청률 1위는 물론이고 신뢰성과 공정성에서도 늘 선호도 1위를 놓치지 않았던 MBC가 정치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된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후 더 이상 MBC가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노조는 2010년과 2012년 이렇게 총 두 차례의 파업을 결의했는데요. 이 두 번의 파업은 모두 큰 성과를 거두진 못했고 오히려 파업에 참가한 인력들이 비주류 부서로 전보 조치되거나 부당한 징계를 받고 심하면 해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쌓여온 부당함이 폭발하게 된 기폭제가 된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더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MBC 블랙리스트 사태인데요. MBC 내에서 블랙리스트 논란이 처음 제기된 건 2017년 8월 2일 미디어 오늘이 진행한 양윤경 기자와의 인터뷰에서였습니다. 이후 7일 노조가 MBC에서 관리하던 블랙리스트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져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이에 격분한 MBC 직원들은 방송 제작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8월 24일부터 6일간 전국 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찬성률 약 93.2%로 파업이 결의됐습니다. 네, 이렇게 MBC 제1노조가 9월 4일에 파업을 시작했고 같은 날 9월 4일에는 KBS 새 노조가 함께 파업을 시작해서 3일 뒤인 9월 7일에는 KBS 구노조가 최종적으로 파업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이들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고대영 KBS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함께 공영방송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월 대표노조에 오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즉 KBS 새노조가 MBC와 공동 파업 선언을 한 지 3일이 지나 구노조 KBS 노동조합의 파업에 합류했는데요. 반면에 친경영진 성향의 KBS 제3노조는 파업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KBS 양대 노조 총파업과 관련한 배경과 전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KBS 노조에서도 2010년, 2012년, 그리고 2014년까지 총 3번의 총파업이 일어났는데요.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 국정원의 KBS 좌편향 색출 주도 사건, 그리고 윗선의 특정 보드 제지 사건 등 경영진의 부적절한 행보가 KBS 내부 구성원들로 인해 폭로되면서 이번 총파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네,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과 국정원의 좌편향 색출 주도 사건은 다소 정치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어떠한 사건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KBS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은 2011년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민주당의 비공개 회의를 KBS 정치부 기자가 녹취록까지 작성해 집권 여당에 넘겨준 사건입니다. 기자가 도청을 지시받은 사실을 6년 만에 폭로하자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와 KBS가 집권 여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국정원의 좌편향 색출 주도 사건은 2010년 5월 국가정보원이 기자들과 PD들의 성향을 사찰해 좌편향 간부들을 퇴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KBS 조직 개편 이후 인적 쇄신 추진 방향 보고서를 작성해 부적격자를 주요 보직에서 배제해달라고 KBS 본부에 요구한 사건입니다. 편파 방송을 했던 자들을 퇴출시키며 정부가 KBS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어서 KBS 총파업 전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9월 4일에 MBC 노조와 공동으로 파업 선언을 했죠. 네, KBS 기자협회는 8월 28일에 모든 업무를 중단했고 잇따라 PD들 역시 프로그램 제작을 거부하며 고대영 사장의 사퇴와 이사회의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측에서 만족할 만한 답을 해주지 않자 KBS의 양도노조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적폐청산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외치며 총파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네, 요약하자면 MBC 언론노조의 파업의 주된 원인은 MBC 블랙리스트 문건과 과거 PD 수첩 등 방송 보도의 억압 때문이고 KBS 언론노조의 파업은 요즘 가장 큰 이슈인 과거 MB정부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청와대의 개입과 관련한 핵심 방송 보도를 억압하는 등 정부의 언론 장악을 계기로 시작된 것이군요. 네, 언론은 국민의 확성기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언론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러한 상황일수록 국민의 역할이 더 커지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수차례의 총파업과는 달리 누리꾼들은 파행의 결과에 달린 언론 자유 회복에 유례없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 프로그램들의 계속되는 중단, 대체, 그리고 단축으로 국민들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데요. 저희 SUBS 취재 파일에선 총파업에 관한 시민들의 반응을 취재해봤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프레임인 뉴스가 한쪽으로 치우친다면 현재 사람들이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생각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불이익이 크므로 현재 지금 좀 불편하더라도 총파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점을 알고 그 부분을 반성하며 그 자리에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처럼 총파업과 관련해서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일각에서는 다른 의견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의견들이 있었나요? 네, 예를 들면 북한이 핵실험으로 도발을 걸어온 이 시기에 총파업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의견과 현 노조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야기들만 취사 선택하여 비약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또는 정보 미화라고는 하지만 언론이 무조건적으로 정부를 비판해야 하는 것만은 아니다 등의 의견이 있습니다. 네, 오늘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정부와 언론 사이의 적당한 거리감을 생각해보면 아주 틀린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하지만 언론의 자유와 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언론의 본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는 총파업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단계라고 여겨지는 것이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종 인터넷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총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이 우세한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오늘날 총파업이 좌편향적인 성향의 언론인들의 일반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주장이 일리가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권력을 행사해 정권의 홍보수단과 진실 은폐의 수단으로 언론을 이용하곤 했던 정부와 이를 아무 말 없이 수용하곤 했던 방송사들의 과거 사건들을 되짚어보면 일부 적폐 경영진의 사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러한 상황일수록 국민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겠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기타 다른 방송국과 정치권의 반응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 언론사들도 이번 언론노조의 파업을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SBS는 메인 뉴스에서 이번 파업을 주요하게 다루는 것은 물론 김장겸 사장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홈페이지에 띄우기도 했습니다. JTBC 역시 뉴스룸에서 해당 사건을 깊이 있게 보도했고 정치부 회의에서 이번 파업을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습니다. 또 뉴스타파는 최승우 PD가 MBC 해직 기자 출신인데다가 이번 파업이 영화 공범자들 상영 중에 일어난 일이라 더욱 촉각을 곤두세워 이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방송국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김장겸 사장의 자질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와 국회의장은 언론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언론 총파업을 의식하고 있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비췄습니다. 반면 MBC 현 모습에 엄연한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은 노조에 대한 조사만을 언급했을 뿐 MBC를 향한 검찰 조사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이를 또 다른 적폐, 언론 탄압이라고 말하며 국회를 보이콧했습니다. 네, 이번 파업이 정치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첨예하게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다면 이번 언론노조 총파업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건가요? 네, 현재까지 노조 측과 사측의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요. 노조 측은 사측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행보대로 현장 집회를 비롯한 파업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마이크를 떠나 있는 것이 불안하기도 하고 여러분께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빨리 정상적인 방송을 해서 국민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는 날만 고대하고 있는데요. 조금씩 그 날이 가까워지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힘내서 저희는 파업을 계속하겠습니다. KBS 화이팅! 이처럼 되풀이되고 있는 문제점의 실마리를 찾으려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KBS와 MBC 언론노조 파업에 대해서 SUBS 취재파일 기자 홍혜민 씨와 김태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청소년 범죄가 저연령화 이렇게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포해지고 있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죽였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학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SUBS 취재파일 제2부의 진행을 맡은 앵커 원세영입니다. 최근 부산, 강릉, 천안 등지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 이와 더불어 대두되고 있는 소년법 개정에 대한 문제, 김건우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건우 기자, 여중생 폭행 사건과 더불어 소년법 개정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네, 사실 여중생 사건뿐만 아니라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부터 그 배경을 찾아봐야 합니다. 2017년 3월 29일 손가락이 갖고 싶다는 이유로 8세 여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만 18세 그리고 16세 청소년들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명은 무기징역이고 다른 한 명은 징역 20년형이면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혹시 범행 내용이 달라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범인이 계획적으로 일으킨 범행이었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달라진 이유는 바로 소년법의 보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소년법의 경우 만 18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최대 형량을 제한하는 소년법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의 소년 범죄자의 최대 선고 형량은 징역 15년입니다. 다만 특정 강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 탄원했을 경우에 5년을 더해서 2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무기징역과 20년형의 차이가 고작 2년의 차이로 발생한 것이군요. 도대체 현행 소년법이 어떻길래 이런 결과가 발생한 건가요? 네, 우선 논란이 되고 있는 형사처벌과 관련된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소년법에 의하면 만 10세 미만의 범법 소년은 살인을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에서 완전 제외됩니다. 지난 2015년 9세 여아를 20여 차례 추행한 11세 초등생도 형사처벌이 아닌 피해자에게 위자료 500만 원, 그리고 피해자 부모에게 위자료 100만 원씩을 배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처벌은 없는 건가요? 하지만 그렇다고 처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이지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보호처분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1호 처분부터 10호 처분까지가 있습니다. 그 종류에는 사회봉사명령, 그리고 경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년원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다른 일반 학우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도 많이 발달되고 아이들이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좀 많이 성숙해지는 바람에 그런 가능성이 좀 열려있는 나이가 어려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나이를 낮추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만 18세가 저지른 똑같은 범죄든 만 16세가 저지른 똑같은 범죄든 어쨌든 피해자가 받는 피해는 동일한데 왜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렇게 형량을 줄이거나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나이랑은 상관없이 같은 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희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그렇다면 국민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네,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을 보면 소년법을 청소년 보호법과 혼동하여 올린 청원안을 포함해서 약 40만 명가량이 소년법 개정에 찬성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소년법의 개정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까요? 네, 9월 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연령 하향 조정이나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 교정하고 교화하는 부분에서 같이 가야 한다는 점에 대부분의 관계부처가 공감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9월 말에 올라온 청와대의 국민청원 답변 내용을 보면 이 소년법 개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이던데요. 짧게 영상 보고 오시죠. 소년 범죄자들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들이 지금 다수 발의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형벌을 아주 강화한다고 범죄가 주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거 더 중요한 것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즉 범죄 예방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나이를 낮추는 것보다 범죄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앞서 말했던 소년법 개정 각각 내용에 대해 어떤 논의들이 더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형벌의 상한선을 높이자는 주장은 엄벌주의적인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범죄처벌법 개정안. 이 법안은 미성년자에게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아닌가요? 현재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개정안들이 국회에 여러 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통과만 된다면 소년법이 개정되고 또 최고 형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벌의 상한선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 연령을 하향하는 방법은 어떤가요? 네, 형법 9조에서 11조에는 각각 형사 미성년자, 심신장애인, 농아자의 행위는 그 형벌이 감경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 10세에서 14세의 촉법 소년이 아닌 만 10세 이하의 범법 소년에게도 형사처분을 내리기 위해 형사처벌 대상의 연령을 낮추게 되면 심신장애인 그리고 농아자의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또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이들의 범죄 행위까지로도 범죄의 그 처벌 범위가 넓어지는 거로군요. 네, 또한 형사처분이라는 이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뿐이지 촉법 소년들도 경찰에 입건되고 소년원 송치 등 형사처분과 비슷한 절차를 밟습니다. 그렇다면 왜 전과 기록이 남는 형사처분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내리는 건가요? 소년법의 목적은 교화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미성숙한 존재인 청소년들이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사회로 정상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다면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거죠. 최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에 따르면 소년법 폐지는 좀 어려울 것 같던데요? 네, 9월 28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박 장관은 소년범은 성인범과 달리 가정과 사회의 문제가 바탕이 된 것으로 소년범을 성인처럼 취급하는 것은 헌법의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며 소년법 폐지에 선을 그었습니다. 개정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신가요? 박 장관은 미성년자들의 신체적인 성장과 또 사회 변화를 고려해 소년법상 형사적으로 미성년자로 적용되는 연령을 낮출 수는 있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소년법 개정보다는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군요. 네, 맞습니다. 위기 청소년은 위기 가정은 위기 사회를 배경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는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앞서 언급한 청와대의 청원 답변을 보면 현행 제도를 활용하고 또 확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호관찰관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예보호관찰관을 대량으로 모집한다고 하던데 해결에 물꼬를 튼 모습이네요. 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2배가 넘는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소년원들부터 더 엄격할 필요가 있는 검찰의 소년법 형사처벌 처리 기준, 그리고 전무한 교육당국과 법무부, 경찰 사이의 협업 등 법 개정 말고도 사회 전반으로의 협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거센 만큼 이를 무시하기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소년법 개정, 현재 어디까지 왔나요? 네, 소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이미 10여 건 이상이 계류되어 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을 비롯한 많은 위원들이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소년법 개정을 손보겠다고 한 상황인 만큼 소년법 개정 결정권은 사실상 국회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9월 1일부터 시작된 100일간의 정기국회, 그 안에 소년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건우 기자와 함께 소년법 개정의 현 주소와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내용 다뤄봤습니다.
함께해주신 김건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와 MBC 언론노조 파업, 그리고 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SEBS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